자, 일단 국민의당 조사 결과 발표한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전까지 국민의당이 보였던 자세와 이번에 발표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특히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25일 날 그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5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그런데 24일 날 이준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합니다. 그 독대가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25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24일 날 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준서 씨는 왜 안철수 전 대표를 반드시 만났어야만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의혹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조작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했던 이야기,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습니다.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 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 조작 지시한 거 없고요. 윗선에서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민의당과 관련된 속보인데요. 추경안 또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저 국회를 지금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심사에 참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김상곤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채택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측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보고서 채택 방침 의견으로 바꿨고요. 추경안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안에 대해서도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통과 여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지금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얘기한 것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꼴찌가 됐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은 더 미약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당이란 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통 야당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이 텃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이런 비판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좀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파문이 터졌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의 존폐가 걸릴 정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성과 때문에 지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와중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추경 심사까지 거부하기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매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너나 잘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의당도 지금 똑같이 호남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대여 투쟁에 있어서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심사 동의하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시기가요. 검찰 이제 소환 수사가, 검찰의 소환 수사라는 것은 이제 압수수색을 끝내고 실제적인 어떤 증언을 찾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검찰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이 된 상태에서 진상조사 발표가 있었고요. 또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겠다, 김상곤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의 채택을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시기가 참 묘하게 어찌 보면 민주당에 또는 청와대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본인들만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저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추경이나 다른 부분들은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저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예. 왜 이 시기에 이 발표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네. 국민의당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상당히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계속 태클을 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일반 지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대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자꾸 태클을 걸면 그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아진 어떤 지지율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으라고 보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의 존립까지도 지금 존폐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네. 당이 어쨌든 추스리고 다시 당의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부분도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조금 논란 핵심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문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대선 전날 그렇죠. 이유미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의당 존립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당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뒤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조작이가 밝히면 우리 당 망한다. 이 얘기를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 조작 단계에서 국민의당 관계자가 같이 했다, 조작을 지시했다, 당 차원에서 개입했다라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사후에라도 이게 조작이 된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의 누군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의 누군가가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 문자 메시지 하나 이상한 건, 이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는 게 통으로 지울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씩 지울 수도 있어요. 뭐가 삭제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 보시면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한다고 누군가 말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 이준석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준석 전 최고는 정치인입니다. 예. 정상적인 정부적 판단 능력이 있는 제3당의 최고위원이라면 네네. 저런 얘기가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길래 네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고 사실관계 파악하게 말을 안 정상적인 하겠습니까? 대화의 범위가 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고 일반적인 대화만 하고 대화를 끊었다? 글쎄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저게 다라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정무 능력은, 정무 감각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정상적인 예.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유미 씨를 만나서 캐 묻고 저 때라도 당에 보고를 하고 사실관계 바로잡을 노력을 했어야죠. 네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25일 날 모든 당의 지도부가 25일 날 전부 다 알았습니다. 라는 거. 글쎄요. 거짓말이라면 나쁜 것이고 진실이라면 무능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부분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그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하실 부분이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왜 보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그거 갖고 저는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 실제 진상조사를 했던 김관영 의원의 이야기,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대로라는 말이 뭐 확대 해석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대화가 있는지가 또 나와야 돼요. 사실대로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유미 씨가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지워졌든지 없어졌든지 밝히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그 다음 말이 뭔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이유미 씨가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대로란 말은 이러이러한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유미 씨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준석 최고위원도 알고 있을 거라는 배경 하에 저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 저런 대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누군가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죠.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를 다 안 하고 저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검찰에서 밝히기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유의미한 자료들, 증거들을 일부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검찰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 드러나면 뭔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도 지금 이 내용을 다 봤을 테고요. 그렇죠. 오후에는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의 관계자들이 소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가 누군가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추측이지만 검찰의 추정이라고 추측이지만 추측이 아니라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밝혀야 되죠. 하나씩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로 가장 확실한 것부터 그 말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사전 보고든 사후 보고든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걸 밝히고 그게 누군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즉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윗선에 보고 가지고 윗선이 알았다면 전부 다 공모입니다. 같이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후에 알았다고 하게 되면 공모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쉽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했었고 언제 시점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타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강윤원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출석을 한다, 피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이준석 최고위원을 넘어서서 가는 것이거든요. 보고 라인이 이유미, 이준석, 강인원, 그다음에 지도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좀 뭔가를 검찰이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타고 올라가는,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더 윗선. 지금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건 이용주 의원도 될 수 있고요. 박지원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십니까? 더 윗선까지 지금 소환 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그게 만약에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알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소환 조사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안철수 대표도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증거들을 검찰이 얼마나 찾아내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장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자료나 증거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검찰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정말 안에서 뭔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이 체포돼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자를 통해서 많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서 얘기했고 또 디테일하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조작에 자신이 동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누군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까지도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오후에 이제 소환 조사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참고인 신분인지 피해자 신분인지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일단 뭐 피고발이네. 고발된 사람, 이제 지금 고소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뭐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아니죠. 그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전환은 검찰은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은 피의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확실한 혐의를 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 보고라인에 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고발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용주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사실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또는 박지원 전 대표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느냐는 것은 오늘 오전에 소환됐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유미 씨는 어느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지금 지시를 한 교사범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유미 씨, 이게 뭐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유포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으나 법정형은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 사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BBK가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했던 분들 사실 다 결국 뭐 구속돼서 만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허위 사실 유포를 중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 BBK 때 제가 알기로 허위 사실 유포를 유죄받았던 분이 징역 1년 받으셨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래요. 아마 이 사건은 그때 사건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더 큰 거죠. 그때는 야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을 만한 여지도 좀 있었어요. 그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BBK 때라는 뭐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거에 비춰봤을 때 저는 7년 이하가 법정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아무리 못 나와도 저는 징역 3년 나올 거라고 봅니다. 3년 정도 나온다. 예. 아마 역대 허위사실 유포들 중에서 가장 큰 중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지금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문제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의견을 뭐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인지했는데도 그걸 막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이 크죠. 당의 그 제3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던 분이 만약 이걸 알면서도 조작인 내용을 인지하고도 발표하는 걸 그냥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저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당이 선거를 위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민주주의사에서 그런 행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 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윗선은 모르고 아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쪽에서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은 받겠지만 그러나 당이 그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나 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존립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자체 폭로죠. 그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독대한 것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하고 독대할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거를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서나 이유미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5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기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 증거만 봤을 때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뭐 몰랐다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는 것 같고요. 5월 5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게 이제 발표했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미리부터 인지하고 그래? 증거 조작했어? 밀어붙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뚜벅이 유세를 해가지고 이게 배낭 메고 확 돌아 당 조직과 별도로 본인 이제 그 몇 명만 데리고 그 호남이랑 영남 돌아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없을 때고. 그리고 이런 민감한 거들은요, 선거판에서 후보한테 절대 보고 안 합니다. 왜? 만약에 사태에 후보는 살려야 되거든요. 후보는 살려야 당선이 바뀌지 않게 후보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거 보고 안 하고 아래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법적 책임의 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이제 저기 누구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25일 날 당의 발표는 그거잖아요. 25일 날 다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들 조사하고 나서 이용주 의원이 안철수 대표한테 전 대표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4일 날 무슨 대화를 했다는 거죠? 24일 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는 그 전에 5분 만나면서 저기 고소고발 이유미 씨가 고소고발 건데 힘들어하니까 그 취하를 위해서 당이 좀 앞장서서 나서 주십시오. 속속합을 전달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럼 내가 당에다 지시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건데 굉장히 두 사람 쿨한 사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실은 이런 조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뭐죠? 당에다 전해서 알아보게 하는 이게 정상
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되셨다면 국정운영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장관이 보고 있는데 그것만 듣고 안 캐볼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 거짓말 해가지고 공모가 드러났다고 하면 이유미 씨랑 같이 구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말과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말이 전부 다 팩트고 진실이고 거짓말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지도부들 정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간판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도 체크 못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대선 후보하고 어떻게 공당을 최고위원 합니까? 예. 자, 진상조사 과정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화로 그랬었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에서 좀 비판의 의식을 이식했는지 그렇죠. 대면 조사를 50분 진행했다고 예. 합니다. 과연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전 대표였는데. 제가 볼 땐 그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거죠. 검찰처럼 예를 들면 코치코치 캐묻고 증거 들이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문자 메시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자 메시지는 얼마인지 본인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 갖고 있는 거 지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고 싶은 기록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문자 메시지 다 확인했다, 전화 통화기로 확인했다 이거는요 검찰이 해야죠. 지워진 것까지 복원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이건 물론 열심히 조사는 했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 앉혀놓고 조사하는 과정에 정해진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 과정만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소명하는데 시간을 다 썼을 가능성이 있고 당에서는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도 없고요. 또 자료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증언만 듣고 그 증언을 정리해서 발표한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내용과 검찰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예.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단순히 그 연관된 사람들 만나서 1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 만나서 의견 듣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쭉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지 저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은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은 여러 가지 지워진 것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뭐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들을 많이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내용을 봐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 문자 내용이 있어요. 지금 밝혀진 내용이. 뭐 거의 뭐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을 지금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측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물어보죠?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원이 아닙니다. 후보하고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당원들은 많지 않아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제자였고 안철수 전 대표 직계 라인에 봐도 무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유미 씨가 가져오는 거에다 당에서도 믿었을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랬던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저 너무 힘듭니다.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정말 몰랐다고 하면 이거 뭐지? 당신 뭐야? 라고 물으면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게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이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좀 이제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말이 다 이 문자에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요. 뭐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여서 고소를 당한 건데 그리고 그게 왜 당신이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 왜 이걸 걱정하는 건데? 라고 캐 묻고 진상을 파악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문자 메시지를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해력으로 이때까지 의정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소가 지금 고소고발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무고죄로. 그러니까 이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무고죄다라고 고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취하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아주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알 수밖에 없어요. 고소 취하의 얘기를 했을 때는 이유미 씨가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는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뭐 안 했다고 얘기하고 뭐 그냥 고소 취하 문제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고소 취하 얘기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사건과 연관돼 있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유미 씨와 관련된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조작된 얘기도 그때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당은 그전까지는 몰랐다고 얘기해요. 25일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25일 날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급하게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5분간 독대, 5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독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저분이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해서 만나게 네. 될 때는 뭔가 중요한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그 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해명된 내용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증거로 뭐 통화 내용이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그 전에 알았던 증거 정황이 없다는 걸 밝혔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황교안 국민의당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날 때 국민의당 의원님도 안 합니다. 만나면 걱정들 하시고 이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뭐 대처의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잘못하면 또다시 한 번 더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심은 우리가 발표를 해도 만약에 전혀 그걸 수용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할 때는 뭔가 다시 한번 좀 더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 조사라는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나.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 부분이에요. 저 황교안 의원의 저는 저 진단이 맞다고 봐요. 저거는 물론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40석인데 계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철수계, 호남계, 호남에서도 뭐 동교동계부터 해서 각 계파 굉장히 복잡한 계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발언의 수위라든지 방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의원의 저 발언이 저는 저 얘기가 맞다.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죠. 왜냐? 아까 최진봉 교수도 언급하셨듯이 이거 그냥 전화 왔더니 불러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거야.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강하게 뭐 체포를 한다든지 압수수색 한다든지 디지털 포렌식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의 오늘 발표 내용과 다른 게 나왔을 때 그때 국민의당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 이 조사 결과 발표는 검찰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민의당의 어떤 지도부의 준수안을 앞두고 좀 성급하게 노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어차피 본인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저 조사에서 우리가 뭐 대면해보고 전화해봤더니요. 아니라는데요. 가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의 수사 결과 현역 의원이 만약에 연루된 게 밝혀지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협조하겠다. 예.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밝혀진 게 드러나면 당 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로키로 가는 것이 맞았다는 거죠. 네네. 굳이 지금 이걸 내놔서 마지막에 검찰 수사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책임을 질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이 너무 빗발치니까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저도 동의하는 게 저렇게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동안 얘기했던 거 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걸 발표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검찰 조사에서 만약에 저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요. 지금 그럼 진상조사위원회가 뭘 했냐고 또 공격을 받을 것이고 결국 면죄부를 주려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예. 저도 동의하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 만약에 검찰 조사가 어떤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혔던 게 더 나았고 사과하는 게 더 나았죠.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민의당이 뭔가 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또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줬던 것이 혹시 더 나았지. 지금처럼 저렇게 맹탕 아무것도 알맹이 없는 저런 발표를 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현주 앵커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국민의당 향후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텃밭이자 지지 기반인 호남의 동요가 심합니다. 탈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나왔고 일부 지자체장은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탈당한 전남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의 탈당계입니다. 탈당 사유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당을 탈당함이라고 썼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최근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박홍률 목포시장도 국민의당에 실망했다, 정치적인 진로를 고민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중하게 더 많은 걸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탈당 움직임에 대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되잖아요. 예. 재선이.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안철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박지원 전 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박홍률 목포시장의 말은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탈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지지율 수직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의 6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5%로 창당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추이를 볼까요? 국민의당 지지율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주요 5개 정당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도 정체에 들어가면서 당내 세력 한 축을 잃었던 안철수계에 작지 않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중심축이 완전히 호남계로 넘어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인데요. 지금 벤에서 내려서 또 급하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이른바 말세탁과 관련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구속유기에서 이미 벗어났죠. 정유라 씨 오늘 오후에 5번째를 소환해서 현재 이제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 오늘 오후 1시에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이니까요. 1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지원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말을 다른 말 3마리로 바꾼 이른바 말세탁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업무방해 혐의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관심사항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짧게 여쭤보면 또 영장 청구하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2번이 이제 기각이 됐었고. 말세탁 얘기인데 말세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째 영장 청구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새로운 것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3번째 영장이라는 강수를 두기는 검찰이 좀 부담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원장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어떻게든 이 떨어진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지지율 또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을 텐데요. 우선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난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당시 우리 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경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한 날짜에 아마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해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또 이제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전략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철수 전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야 사실은 국민의당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든 뭐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정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정말 존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호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의견을 표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제가 볼 때는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하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수습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오늘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 좀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이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속내인 것 같은데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의 안철수 전 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계속 침묵을 지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만약에 물론 안철수 전 대표로 고민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면 배지를 내려놓으면 될 텐데 배지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탈당 또는 정계 은퇴 선언. 작으면 탈당, 크면 정계 은퇴 선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했으면 이 파문이 처음에 터졌을 때 나는 몰랐다. 하지만 어쨌든 내 측근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이유여라 말로 하고 내가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 탈당하겠다. 또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타이밍 놓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금 진상조사 결과 발표해서 안철수 전 대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발표해버렸어요. 검찰 수사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타이밍 물러설 수는 없죠.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마 검찰 수사 지켜보가 나올 때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당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 사건을 놓고 이제 그럼 전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당대표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데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야기해 보시죠. 결국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한 분은 대선 후보였고 한 분은 경륜이 높은 정치 구단이라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서고 청와대는 협치의 길 대신 독주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민주당의 비정상적 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인위적 정계 개편을 위해서 국민의당 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정치 보복 칼춤을 춘다면 사직생의 각오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전국에서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추경안 심사 참여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유화 제스처를 취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론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이런 유화적 제스처가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어떤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덮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하겠지만 국민의당이 그것 때문에 존립의 자체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일을 조금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검찰이든 청와대든 이런 부분에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또 오늘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보면 추미애 대표보다는 조금 유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 듣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고요.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다 밝혀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철저히 협조해달라 이 얘기했어요. 이건 원론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적극적으로 검찰의 조사에 응해서 진실을 파헤쳐달라. 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일정 부분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네네.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는 조금 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동철 원내대표 친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예상한 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이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지가 않던데요. 그러게요. 뭐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사실 이게 제1야당 전당대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 흥행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파문도 있었으니까 뭐 막판에 와서는 뉴스 자체가 묻힌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초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사실은 흥행몰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신임 대표의 당선은 무관심 속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다. 전 이렇게 평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이 7%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당이 노선을 변화해야 돼요. 노선을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사람의 교체예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두 가지 예만 드리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누구죠? 저 한나라당 시 가장 큰 위기가 예전에 천박당사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땐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때 박근혜 전 당시 의원은 개혁의 상징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남원정이라는 개혁파가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체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하나만 이해 더 들어도 돼요? 영국의 보수당의 노동당한테 노동당한테 정권을 뺏깁니다. 토니 블레어하고 고든 브라운까지 정권을 뺏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왔을 때 보수당의 리더십 교체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당시에 39살의 데이비드 캐머런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등장하면서 보수당 노선을 바꿉니다. 중도개혁,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이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리더십을 교체하고 거기에 통해서 당의 노선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도부들 속된 말로 예전에 다 계시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리더십 교체가 없는 상태에서 당이 얼마만큼 변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과정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원 생중계로 이렇게 감자밭에서 감자도 캐는 모습들도 저희 보여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노선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고위원 중에 류여해 여성복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선출이 됐습니다. 그 순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사실 행보가 뭐 사실 상당히 뭐 파격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분을 지지해서 뽑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중성은 있다고 봐요. 그분이 갖고 있는 대중성은 있는데 그걸 보고 뽑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뭐 유해 최고위원이 당선된 걸 뭐 그건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최고위원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당의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검증해야 될 텐데 단순히 그냥 홍준표 지금 신임 대표와 함께 강경한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좌파 척결 이런 아주 그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뱉는 분을 최고위원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예전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정말 보수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보수가 단순히 어떤 좌파 척결이니 빨갱이니 이런 노선 투쟁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선명하게 보수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세워야 될 텐데, 유해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대중적 인기, 맨발로 뛰고 태극기 흔들고 좌파 척결 외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지를 받아냈다고 하는 것이 좀 씁쓸하고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진영이 꾸려졌으니 정말 보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뭔지를 정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되지 대중성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 전당대회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홍준표 이제 신임 당대표가 전에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이 전 기억이 납니다.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면서 뭐 아주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요?
대야 강경 투쟁으로 가겠죠. 어쨌든 뭐 옳고 그름에 따라서 홍준표 신임 대표가 한 얘기가 좌파 척결, 주사파 정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력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강한 투쟁의 길로 갈 건데 그렇게 투쟁의 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표의 맥시멈은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은 홍준표 신임 대표가 대선 때 얻었던 23%, 거기가 맥시멈입니다. 그런 대야 투쟁 방식으로서는요. 그런데 23%로 선거 못 이깁니다. 제1야당으로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35에서 40%까지 흩어진 보수층을 모을 수 있는 그 지지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의 노선으로서는 23% 거기가 맥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 홍준표 대표의 노선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관심인 부분이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지금 이혜훈 당대표, 신임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 사실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많이 맞붙었고요. 바른정당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당의 관계. 사실은 이제 보수의 적통을 누가 있느냐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즉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께서 또는 시민들, 국민들이 누가 정말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바른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이냐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건 결국 대중성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적인 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까 대여 투쟁도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무슨 색깔론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항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결국은 보수의 적통을 잇는 정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양 신임 대표가 약점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얼마나 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확장성의 약점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메꿀 수 있냐는 것이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은 있으나 당내 단합과 통합에 좀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얼마나 메꿔낼 수 있느냐. 어떤 대표가 본인의 약점을 잘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승패, 기초는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자, 일단 국민의당 조사 결과 발표한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전까지 국민의당이 보였던 자세와 이번에 발표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특히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25일 날 그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5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그런데 24일 날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합니다. 그 독대가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25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24일 날 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준석 씨는 왜 안철수 전 대표를 반드시 만났어야만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의혹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조작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했던 이야기,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습니다.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 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 조작 지시한 거 없고요. 윗선에서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민의당과 관련된 속보인데요. 추경안 또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를 지금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심사에 참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김상곤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채택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측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보고서 채택 방침 의견으로 바꿨고요. 추경안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안에 대해서도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통과 여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지금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얘기한 것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의당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꼴찌가 됐습니다. 네네. 호남에서 지지율은 더 미약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당이란 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통 야당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이 텃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이런 비판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좀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파문이 터졌습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의 존폐가 걸릴 정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성과 때문에 지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와중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추경 심사까지 거부하기는 그러니까 예. 이준석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준석 전 지금 정치인입니다. 예. 정상적인 정부적 판단 능력이 있는 제3당의 최고위원이라면 네네. 저런 얘기가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길래 네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고 사실관계 파악하게 말은 정상적인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범위가 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고 일반적인 대화만 하고 대화를 끊었다? 글쎄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저게 다라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정무 능력은 정무 감각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정상적인 예.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유미 씨를 만나서 캐 묻고 저 때라도 당에 보고를 하고 사실관계 바로잡을 노력을 했어야죠. 네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25일 날 모든 당의 지도부가 25일 날 전부 다 알았습니다. 라는 거. 글쎄요. 거짓말이라면 나쁜 것이고 진실이라면 무능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부분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그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하실 부분이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왜 보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그거 갖고 저는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 실제 진상조사를 했던 김관영 의원의 이야기,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대로라는 말이 뭐 확대 해석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대화가 있는지가 또 나와야 돼요. 사실대로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유미 씨가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지워졌든지 없어졌든지 밝히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그 다음 말이 뭔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이유미 씨가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대로란 말은 이러이러한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유미 씨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준석 최고위원도 알고 있을 거라는 배경하에 저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 저런 대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누군가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죠.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를 다 안 하고 저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검찰에서 밝히기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유의미한 자료들, 증거들을 일부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 조사가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검찰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 드러나면 뭔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도 지금 이 내용을 다 봤을 테고요. 그렇죠. 오후에는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의 관계자들이 소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매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너나 잘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의당도 지금 똑같이 호남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대여 투쟁에 있어서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심사 예. 동의하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예. 시기가요. 검찰 이제 소환 수사가 검찰의 소환 수사라는 것은 이제 압수수색을 끝내고 실제적인 어떤 증언을 뭐 찾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검찰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이 된 상태에서 진상조사 발표가 있었고요. 예. 또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겠다. 김상곤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의 채택을 뭐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시기가 참 묘하게 어찌 보면 민주당에 또는 청와대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진실이냐 아니냐는 뭐 본인들만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저런 태도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추경이나 다른 부분들은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저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왜 이 시기에 이 발표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의당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상당히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계속 태클을 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일반 지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대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자꾸 태클을 걸면 그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아진 어떤 지지율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으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의 존립까지도 지금 존폐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이 어쨌든 추스리고 다시 당의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부분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조금 논란 핵심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문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의당 존립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당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조장기가 밝히면 우리 당 망한다. 이 얘기를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조작 단계에서 국민의당 관계자가 같이 했다, 조작을 지시했다, 당 차원에서 개입했다라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사후에라도 이게 조작이 된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의 누군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누군가가 이유미 씨한테 야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 문자 메시지 하나 이상한 건 이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는 게 통으로 지울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씩 지울 수도 있어요. 뭐가 삭제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한다고 누군가 말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BBK가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했던 분들 사실 다 결국 뭐 구속돼서 만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를 중하게 본다는 거죠. 그때 아마 BBK 때 제가 알기로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받았던 분에 징역 1년 받으셨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래요. 아마 이 사건은 그때 사건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더 큰 거죠. 그때는 야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을 만한 여지도 좀 있었어요. 그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BBK 때라는 뭐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거에 비춰봤을 때 저는 7년 이하가 법정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아무리 못 나와도 저는 징역 3년 나올 거라고 봅니다. 3년 정도 나온다. 아마 역대 허위사실 유포들 중에서 가장 큰 중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죠. 지금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문제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인지했는데도 그걸 막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이 크죠. 당의 그 제3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던 분이 만약 이걸 알면서도 조작인 내용을 인지하고도 발표하는 걸 그냥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저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당이
선거를 위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행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 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윗선은 모르고 아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쪽에서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은 받겠지만 그러나 당이 그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렇다고 당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나 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존립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자체 폭로죠. 그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독대한 것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하고 독대할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거를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서나 이유미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5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기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 증거만 봤을 때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뭐 몰랐다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는 것 같고요. 5월 5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게 이제 발표했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미리부터 인지하 그래? 증거 조작했어? 밀어붙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 한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뚜벅이 유세를 해가지고 이게 배낭 메고 확 돌아 당 조직과 별도로 본인 이제 그 몇 명만 데리고 그 호남이랑 영남 돌아다닐 때 지금 이유미 씨가 누군가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추측이지만 검찰의 추정이라고 추측이지만 추측이 아니라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밝혀야 되죠. 하나씩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로 가장 확실한 것부터 그 말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사전 보고든 사후 보고든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걸 밝히고 그게 누군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즉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윗선에 보고 가지고 윗선이 알았다면 전부 다 공모입니다. 같이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후에 알았다고 하게 되면 공모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했었고 언제 시점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타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강윤원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출석을 피고 발언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이준석 최고위원을 넘어서서 가는 것이거든요. 보고 라인이 이유미, 이준석, 강인원, 그다음에 지도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좀 뭔가를 검찰이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타고 올라가는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더 윗선. 지금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건 이용주 의원도 될 수 있고요. 박지원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십니까? 더 윗선까지 지금 소환 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그게 만약에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알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소환 조사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안철수 대표도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증거들을 검찰이 얼마나 찾아내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장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자료나 증거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검찰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정말 안에서 뭔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이 체포돼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자를 통해서 많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서 얘기했고 또 디테일하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조작에 자신이 동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누군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까지도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오후에 이제 소환 조사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일단 뭐 피고발이네. 고발된 사람, 이제 지금 고소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죠. 그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전환은 검찰은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이 피의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확실한 혐의를 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 보고라인에 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고발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용주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사실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또는 박지원 전 대표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느냐는 것은 오늘 오전에 소환됐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유미 씨는 어느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지금 지시를 한 교사범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유미 씨, 이게 뭐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유포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으나 법정형은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 사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많았습니다.